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홍균님, 산행하면서 청취합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네요. 우리 사회도 아침 공기처럼 상쾌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러면 네, 정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이 봄날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오원님께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친구 한 명은 장염, 한 명은 멀미로 고생을 했는데요. 다음 주 촌철님들 친구들 모두 건강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염에 걸리셨으면 뭘 제대로 드시지를 못했겠네. 얼마나 그렇죠. 배고프실까. 지금 위로하시는 거 맞죠? 빨리 나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회복의 의지를 불태우시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진기님, 네. 시선 집중이 합격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맞아요. 네. 오늘 제 아들이 지원한 공군 최종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오. 요즘은 공군 입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저도 몰랐었어요. 예. 오늘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 입이 합격 기운 팍팍 주세요. 지금 딱 소개가 됐으니까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럼 만약에 합격 통지가 오면 저희 지분이 한 몇 퍼센트 되는 걸까요? 무슨 지분이에요. 응원만 해줬으면서. 아, 그래요? 그럼요. 복비 이런 거 없나? 그렇게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러다 떨어졌다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뭔가 좀 어디 시스템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인재를 못 알아본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거는 조금 시선 집중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힘든 인사였던 것 같은데, 소소한 보나님, 저 샤이 청취자인데요. 드디어 제게도 전할 소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네. 내일 결혼 야외 웨딩인데 날씨가 흐림이에요. 제발 춥지 않도록 바라봅니다. 이것도 제이비가 기운 넣어주면 해가 쨍 나나요? 이제 이 하늘의 기운까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아무튼 야외 웨딩 촬영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얼마나 아니, 야외 웨딩. 야외 결혼식. 촬영이 아니라 네. 그냥 결혼식. 네. 얼마나 좋으실까. 구름 속에 산책을 하고 있는 기간이겠네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기분. 그렇죠. 하늘을 날면서 구름을 팍팍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흩어질 겁니다. 쨍쨍 햇빛이 비칠 겁니다. 길다. 호랑이님, 네. 김종배님, 더마카님 덕분에 출근이 1시간 빨라졌습니다. 오늘도 시사에 올인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뉴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추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뉴스 한 토막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해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김 사령관이 참모와 통화하면서 VIP 경로설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최근 해당 참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자신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 집중해야 할 점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자, 두 갈래인데요. 첫째, 김계환 사령관의 대응이 앞으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제 그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증이 나왔습니다. 물증이 나온 만큼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그저께 소환 조사에서는 버텼다고 하는데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되고, 못 버틴다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설령 김계환 사령관이 입을 계속 꾹 다문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가 하나가 더 추가로 나왔다, 이 점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한 여권 인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7월 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VIP가 경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한테 한 이야기를 공수처가 가서 하지 않을까요? 이 여권 인사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그 인사 당연히 조사 대상으로 딱 점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물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짚을 점. 공수처가 복구한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내역에 딸랑 VIP 경로설 관련 발언만 들어 있었을까라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워진 파일을 복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타겟팅을 해가지고 특정 어떤 파일명을 해가지고 이것만 복구한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복구해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복구한 결과 다른 어떤 그 녹음 파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혹시라도 다른 게 또 나올 수가 있는지 이미 그걸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들의 참모들과 통화한 것을 거의 대부분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또 참모들과 통화한 것만 녹음을 했을까? 그럼 거꾸로 윗선과 통화한 거는 그러면 일부러 녹음을 안 했을까요?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녹음이 됐다고 한다면 복구된 내용에 그것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봐야 된다. 앞으로 공수처에서 뭐가 더 나올지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비꽃님이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낭중지추 맞죠? 라고 물음표 주셨고 강성희님이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아니면 묻힐까요? 라고 해주셨고 네. 알권리님은 앞으로 김 사령관이 뭐라고 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아무튼 수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시선을 정치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죠? 자, 그저께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당론을 밀어붙인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어찌할지 이 문제를 짚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이 진단과 연결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태흠 충남지사.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이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한다.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찬성하면 당을 떠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웅 의원입니다. 역시 SNS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기를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섭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짚을 점은 뭔가요? 자, 국민의힘이 엊그제 22일 비공개 중진회의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통상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당론을 중진회의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정했다? 일단 이게 이채롭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렇다 치고요. 한번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당론 채택에 따른 부담감은 커집니다. 자, 당론 채택을 한 상태에서의 찬성 표결이 나온다면 간단히 말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란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이탈이 아닌 거죠. 반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당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론으로 정한 마당에 아무 일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넘어가려 해도 조금 전에 제가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장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혼란, 더 나아가 내용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 반란표가 최소화된다면 모를까. 일각의 전망대로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다. 두 자릿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징계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리는 건데요. 그뿐입니까? 당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서 표단속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저께 당론 채택 여부와 징계 여부를 짚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뭐 서한을 의원들한테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네. 28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오후 1시에 소집하니까 모두 참석하세요라는 공지를 돌렸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단속에 나섰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약간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이탈표 단속 역할을 맡은 한 여당 의원의 말인데요. 네. 두 자릿수까지 이탈할 상황은 아닌데 설득이 안 돼 머리가 아픈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발표가 나오면 징계로 이어질까? 이걸 지금 제이비가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뭐 표 계산을 하면 참석 인원 여야 수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디서 이탈표가 나왔을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징계까지 가요? 이미 그건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3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아 그럼 직접 물어봅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나는 그 찬성표 던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재표결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따라붙어서 물어볼 거고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밝힐 거 아닙니까? 최소한 3명은 지금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네, 저의 궁금증이 아니라 촌철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봤고요. 네. 5696님, 각자의 선택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조건 찬성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해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애초에 맞나요? 라고도 물어주셨네요. 이제 그 당론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여야 공이 좀 나왔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당론 표결이 참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6555님, 해병대 제대한 지 42년 지났습니다. 자부심 어이구. 갖고 살고 있는데 예. 실망 주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가산 블루스님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당 의원님들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부탁드리는 전원을 전달 우편함에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떤 응답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연금 개혁 관련된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거 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국회로 넘길 게 아니라 어렵도록 해야 되거든요.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 라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 연금 개혁라고 지금 입장을 낼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바로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방안을 언제 우리가 주장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간사 간 협의 절차를 어겨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득 대체율 5%를 주장한 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그 전까지 나왔던 보도로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오디오 들으셨는데 이게 어제 이제 봉화마을 가는 차량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킨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시점에 연금 개혁?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간사 간 협의 절차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런 선언이 나온 건 양당 간, 간사 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8일 본회의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원샷 타결뿐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까지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문제는
원샷이 가능하느냐 이건데 이건 이미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이 어렵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그 전에. 게다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영수회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한 원샷 타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목할 점은 딱 하나로 좁혀지는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대표가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저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 뭐냐. 이거 하나를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렬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격적인 협상 타결 내지 양보를 염두에 둔 예비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볼 조짐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나오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 여당의 잠재적 당권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연금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 거는 이번에 안 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좀 꼬집어서 비판을 했고요.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연금 개혁 불발도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그게 꼭 결렬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전략 아니냐. 여권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 주호영 그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에 손 놓아버렸잖아요. 그랬어야 되는 거냐.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협상은 계속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다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차이가 이거였거든요. 소득 대체율 민주당은 45%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 주장했는데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로 갔던 건데 그게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냐. 네? 한번 여야 공의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연금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세대를 나눠서 이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13% 보험료율을 올리고 오케이.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몇 프로를 할 거냐 가지고 45냐 43이냐 이걸 갖고 결렬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 이거는 여야가 공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 권광윤님, 짱가님 등 많은 분들이 제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선 집중할 거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간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오늘부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상투적인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총선 패배에 따라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복을 기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상투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용을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볼 근거는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다른 보도가 눈에 띄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때 네. 수사 대상 가운데 한 명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고. 근데 이 수사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높게 평가했다. 충성심.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수사 때 눈여겨봐가지고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 호감 내지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기용을 했다. 오히려 이 저 분석에 좀 눈길을 그러니까 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충성심에 꽂혔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또 충성심에 꽂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좀 뒤죽박죽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 평가가 민심을 어떻게 흔들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기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3비서관이 국민공감 비서관 이전 직책명은 이거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할 때 했던 업무와 동일하냐 비슷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